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 대해 상습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지역 언론에 실린 천 교수 이름의 다수 기고문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전북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이 지방의원의 민원 통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적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지방의원의 쌈짓돈 역할을 해온 주민참여 예산과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립대는 경영난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단죄하고도 내란이 반복됐다며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혜주 기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5.17 비상계엄 이후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다시 붕괴시키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로 들었던 반국가 세력 척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겪어야 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특별 사면되자 다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과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구형의 법정에는 소란이 일었고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집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실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구형한 건데요. 박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주동자 2명이 대통령이 됐고 참여자 모두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계엄 기획과 설계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경력을 보내 국회 봉쇄를 하려 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도 높은 구형량. 지위고하보단 계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차등 구형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이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모 사건이나 사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과 무엇이 틀린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엄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를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여인영, 이진우, 곽정근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나라현 대표 유적지 호류지에서 만나 연이틀 친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문 둘째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현 대표 유적지인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만났습니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백제문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내부를 돌아보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정상 간 주고받은 선물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드럼 애호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게 나전칠기로 장식한 한국산 드럼과 드럼 스틱, 홍삼 등을 선물했습니다. 앞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환담 행사에서 두 정상은 함께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 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제1동포들과 만났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양국 셔틀 외교는 정착되는 모양새입니다.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귀국합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표절 의혹이 연거푸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 천 교수 이름으로 지역 언론에 실린 다수의 기고문을 직접 살펴보며 무단 도용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조경모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한 지역 신문에 실린 천호성 교수의 기고문. 우리나라 사교육비와 물가 상승률을 연관지은 5문장이 민중교육연구소 누리집의 글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또 다른 5문장은 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인데 각주나 인용 표식이 전혀 없습니다. 원글 작성자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붕괴합니다. 표절이니 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춰보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차례 표절한 내용을 재탕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지역 한 언론사에 실린 천 교수의 기고문에는 다른 언론사 기사에서 10개 문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천 교수는 6개월 뒤 이렇게 표절한 문장들을 또 다른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표절 정황이 짙은 천 교수의 글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여 편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교수는 표절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글을 쓰다 보니 실수로 출처 표기를 빼먹었다고 해명합니다. 특히 칼럼 같은 경우는 출처를 한 번도 달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특히 그 칼럼 부분에 표절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표절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3개의 출처가 따로 있는 것들을 문장수서도 갖게 했다면 이건 좀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 3번째 도전장을 낸 천호성 교수. 진리의 상아탑 연구자이자 교육 공직자의 표절 행각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은행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지방의원의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영역에까지 뻗치는 지방의원들의 영향력, 전북은행이 민원 해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책상과 의자 등을 후원한 전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사진에 나온 시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회공헌을 활동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센터 측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니 꼭 집어 후원 신청을 제안한 건 다름 아닌 해당 시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접수를 한다더라. 해보라고 알려줘서 그때 접수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필요해 한 지방의원에 얘기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합니다. 의원님 좀 신경 써주세요. 알았다 하고 나는 이제 그게 재량대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전북은행을 연결을 한 거죠. 지방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전북은행을 통해 해결해 준 겁니다. 공적 재원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몰래 써온 이른바 재량 사업비, 주민 참여 예산과도 닮은 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개입 등 불투명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은행은 지적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회 공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백종일 JB금융지주 부회장이 취임한 지 9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백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 전북은행장 연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뒤 올해 초 JB지주 부회장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임 배경을 두고 JB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자 인사 과정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면서 전북의 각 정당들도 선거 채비로 분주합니다. 선거관리기구를 꾸리는가 하면 경선과 공천 일정, 방식을 하나둘 공개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제 5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각 정당의 전북 도당들도 지선에 맞춰 체제를 정비하고 주요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북 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추천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임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내부 경선은 예비 경선부터 본 경선, 결선까지 많게는 3차례를 거치는 만큼 다음 달 중순 일찌감치 시작합니다. 공천 발표는 오는 3월 광역단체장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인들 일정을 고려하고 당 일정도 고려해서 로드맵을 짜게 될 테니까.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 후보 검증과 인재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비후보 검증을 하기 위한 공모에 참석하라고 이런 이제 공지를 낸달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 일정을 공지할 방침입니다. 이후 3월 중순쯤 후보자 경선이나 공천을 시작하는데 현역 평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공천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공천 그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공천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이어 다음 달과 4월 2차례 정도 지역구와 비례 후보를 추가 발굴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 공지가 내려온 만큼 전국위원회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서류 심사를 시작해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오는 22일 예정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 방문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통합 논쟁의 책임 당사자인 도지사가 어떠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완주를 다시 찾겠다는 것은 군민의 상처와 피로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완주 군민의 65%가 통합에 반대했고 행정안전부의 통합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군민의 뜻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전주가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했지만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 재원을 다른 곳에 뺏길 위기에 처했다며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의 결단으로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쪽 시군 주민이 제안한 105개의 상생 발전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분야별 약속 사항도 즉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 특례 사업 추진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율성 확대와 지역 통합, 인구 감소 문제 등에는 묘수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조선우 기자가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년 전 전라북도는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달고 독자 권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하며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지방 재정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전북특별법상 특례정책 333개 가운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22.5%. 농생명산업지구와 야간관광진흥지구,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권한 등을 이양받았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례 실행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도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특례 등을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전반적인 다른 도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들의 재정 특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주 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자체 연기 등 지역 내 갈등도 여전합니다. 2년 전 인구 175만 명으로 새 출발을 알린 전북특별자치도. 그간 3만 명이 빠져나가 현재 172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소고기 맛은 숙성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기를 부드럽고 풍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이 숙성 속도는 물론 수율까지 크게 높인 숙성기를 개발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적외선 숙성기 안에 넣습니다. 숙성 시간은 불과 이틀. 기존 냉장고형 건식 숙성기가 3주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숙성된 소고기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적외선을 이용한 소고기 숙성기를 개발한 겁니다. 깊은 이 고소한 맛이 많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새로운 숙성기는 시간 단축은 물론 생고기 대비 회수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 표면의 수분 활성도를 낮춰 세균과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억제함으로써 버려지는 소고기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제품 수율은 60에서 70%에 불과하지만 새 숙성기는 85%에 이릅니다. 적외선 숙성은 단기간에 표면만 건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수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고기 육질이 25%가량 부드러워지고 풍미를 느끼게 하는 유리 아미노산이 1.5배 늘면서 기존 안심과 등심 등 전통 구이용 부위 외에 앞다리와 우둔 등 저지방 부위도 숙성이 한층 쉬워지고 구이용으로도 활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저지방 부위는 생산량이 구이용보다 3배가량 많고 가격은 절반에 불과해 부가가치가 높아질 경우 농가 소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깃머리살하고 삼각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g에 저희가 생고기로 팔았을 때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000원에서 9,900원 정도 100g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숙성 장치를 이용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1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은 적외선 소고기 숙성기를 특허 출원하는 한편 축산 외식업체에
관련 기술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승씨입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경제난 속에 그간 대학들은 앞다퉈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최근 다시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학가 등록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립대인 전북대학교는 등록금 동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만 주요 사립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신학기가 준비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얼마나 책정할 건지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째 이제 동결을 하고 있고요. 군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사립대학들인데요. 사립대학들은 재정 압박과 재정난이 심하기 때문에 인상률을 올려야 되는데 얼마큼 올려야 될 것인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수업료를 올리면 학생이 그만큼 줄어들 확률이 있고 안 올리자니 이제 대학 운영이 어렵고 이런 건데 대략 이번 주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등록금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도 국가에서 지금 고등교육부로 정해놓은 내년도 인상률 3.19% 안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학들은 특히 이제 사립대들은 학교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재정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이제 오랫동안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 혹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난 심화는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로 해결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그리고 재정 운영, 학생 지도비 뭐 등등등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다 충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가 내년부터 이제 내후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유형 2가 이제 폐지된 걸 예고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동결로 인해서 자구 노력 비용의 비용을 국가가 이제 보충을 해줬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결국은 등록금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이제 차근차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시긴 했지만 교육부가 이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제 지역 대학에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적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압박은 뭐 불가피할 거라 생각해요. 이제 국가장학금 1 경우는 이제 소득 분야에 따라서 국내 국제학군연, 대한민국 국제학군연 대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이런 직접 국가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수업료를 동결한다든가 이런 동결 노력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전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이런 차원이었는데요. 네. 대략 지금 국가가 이제 그 자체 노력으로 하는 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이제 폐지할 걸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 인해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많아졌다. 그러면 인상할 요인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결국 지난 3년 거 물가상률이 약 7에서 1.5배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보존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수업료 인상을 1.5배 내에서 하려는 이런 자구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업료 인상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로 앞으로 지원자는 더 줄 테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지역의 사립대의 경우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이게 또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뭐 이제 악순환 구조를 풀려면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이제 불가피하다. 또 재정 지원을 좀 더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이 자체 수입원을 개발하는,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 전입금이 지금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좀 재단이 좀 더 대학 운영에 그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70~80% 이루고 있어요. 거의 이제 공교육화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제 뭐 아주 크게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무상교육까지를 하는 게 훨씬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을 위해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이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가 조성됩니다. 남원시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 입학하는 시민에게 등록금 50%를 지원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완주군이 전북도의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10억 원을 들여 고산면 서복리 일원에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를 조성해 농기계 수리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6개 면을 아우르는 거점 공공수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 입학이나 편입하는 남원 시민에게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1학기 등록금 120만 원 가운데 50%인 6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지역산업학과에서 평일 야간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화장품 뷰티 산업과 목칠 공예 산업 등 2개 학과에서 신입생 40명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를 통해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여 남원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 씨가 40살에서 69살 이내 미취업 신중년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매달 70만 원씩 최대 1년간 고용 지원금을 주고 신중년 근로자의 장기 군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3차례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김제시 경제진흥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국 4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탈핵 시민행동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위험에서 전북도 예외일 수 없지만 정부가 수명 연장과 더불어 새로 원전을 짓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지난 5일부터 한빛원전 등 3곳에서 도보순례를 시작했고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새 윤리위가 꾸려지고 2번째 회의 만에 또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당원 당규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게시글들에 대해선 단순한 개별적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윤리위 결정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거라고 직격하면서 이번 결정을 또 다른 계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당내 초재선 중심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도 당의 통합에 역행한다며 최고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한 전 대표는 사과하고 장 대표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내일 최고위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김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5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최일임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 특혜 입학 등 12개 의혹 가운데 우선 구의원 공천 헌금 의혹만 떼어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해간 거는 없어요. 의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휴대폰이나 PC 이런 거는 거기도 보시긴 하셨어요.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이 금고에 공천 헌금 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차남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금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을 포함해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부의장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혐의 대부분은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쿠팡은 소비자 보상 차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피해를 소비자만 봤을까요? 매출이 급감했다는 판매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에서 7년째 여성용 화장품을 파는 판매자입니다. 지난달 월 매출을 확인해봤습니다. 1년 전엔 3천만 원 가까웠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천만 원 초반으로 25%가량 줄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의존해온 만큼 고정비 감당이 더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나와서 한 6, 7시간씩 해주던 분들도 한 3, 4시간 정도로 조금 줄이고. 쿠팡 의존도가 클수록 매출 타격도 커집니다. 매출의 80%가 쿠팡에서 나왔다는 생활용품 판매 업체. 최근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매출 많이 떨어졌죠. 이대로 가면 폐업할 수도 있죠.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 입는다. 책임져라. 입점 판매자들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판매자 보상을 공개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매자에게 단가를 더 낮추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판매자의 계약엔 플랫폼 과실에 대한 배상 조항 등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상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혹여나도 쿠팡 측에서 뭔가 색출을 해서 저희한테 부당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쿠팡 입점 판매자는 23만 곳 정도로 추정됩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나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자 등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원청 업체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북소방지부는 이호숙 전북 소방본부장의 공적 행사 사유화와 인사 의혹에 대해 전북도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직원 단합 행사를 위해 빌린 영화관에서 본부장 취임 1년 축하 행사를 하고 최근 인사에서는 특정 지역과 인물이 독식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측은 본부장이 인사를 하러 간 영화관에 예정에 없던 케이크가 준비돼 있었을 뿐 축하 행사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독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군산항에서 준설선 기관사인 70대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1시간 20분 만에 부력 구조물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군산해경은 선박에 있던 부력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졌던 강추위가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한층 더 온화하겠는데요.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종일 영상권을 기록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내린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에 주의해야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이 6도, 김제가 8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진안이 5도, 장수가 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2m, 서해남부 해상은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주말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